대한민국의 젖줄이라 불리는 낙동강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관통하며 흐르며 풍요로우면서도 거친 영남 내륙의 자연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넓은 강폭과 세찬 물살은 강 양편의 터를 잡고 사는 수백 가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하지만 비옥한 퇴적물을 실어 나르는 이 강물은 때로는 인간 세상의 어두운 비밀과 이름 없는 비극을 함께 삼키기도 했다. 2018년 7월 말의 어느 늦은 오후, 평생을 이 강에 바쳐온 늙은 어부 김동식 씨는 고된 그물질을 마치고 작은 고깃배를 몰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강변의 모래톱 지역을 지날 때 그의 눈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이상한 물체가 들어왔다. 그것은 한 무리의 불애옥잠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입구가 묶인 검은색 대형 공업용 비닐봉투였다. 처음 김 씨는 누군가 몰래 버린 쓰레기 봉투려니 생각했다. 이 강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를 가까이 몰았을 때 그는 봉투가 이상할 정도로 부풀어 있고 안에서 희미한 분홍빛 액체가 새어 나와 강물에 섞여드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과 함께 혹시 쓸만한 것이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김 씨는 긴 삿대로 봉투를 끌어당겨 배 위로 건져 올렸다. 봉투는 꽤 무거웠다. 김 씨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칼로 봉투 입구를 그었다. 생선 비린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쓰레기 냄새도 아닌 희미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큰 덩어리로 잘린 고기들이 들어있었다. 쯧쯧. 어느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돼지고기를 이렇게나 많이 버렸나 아깝게. 김 씨는 여전히 신선해 보이는 고깃덩어리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먹을 수는 없겠지만 집에 가져가 푹 삶아서 키우는 개들에게 포식이나 시켜줄 요량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봉투 입구를 다시 묶고 집으로 향했다. 집 근처 나루터에 도착해 묵직한 봉투를 들고 올라왔다. 걷는 내내 그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비닐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이 고깃덩어리들을 손에 든 감촉이 어딘가 이상했다. 마당에 도착한 그는 내용물을 씻기 위해 봉투 속 고기를 전부 커다란 양은 대야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평생을 물고기와 닭, 돼지를 만지며 살아온 늙은 어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든 한 가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고깃덩어리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붙어 있었는데 그 지방의 색이 돼지비계의 유백색이 아닌 옅은 노란색이었다. 그리고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커다란 살가죽 한 점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문신이었다. 그것은 푸른색과 붉은색의 정교한 선으로 그려진 작은 나비 문신이었다. 사람의 피부, 그리고 문신. 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그가 방금 강에서 건져 올린 것이 돼지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시신 일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그는 허둥지둥 이웃집으로 달려가 안동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에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즉시 안동경찰서를 거쳐 경북지방경찰청에 보고되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베테랑 수사관인 박진혁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이 즉시 꾸려졌다. 김 씨가 봉투를 발견한 현장은 통제되었지만 수사관들은 그곳이 단지 작은 한 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인이 더 많은 봉투를 강에 버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 상하류 약 10km에 걸쳐 전례 없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다. 수십 척의 구조보트와 자원한 어민들의 배까지 동원되었다. 전문 잠수사들도 투입되어 거세고 흙탕물 가득한 강물 속에서 작업을 벌였다. 수색은 극도의 긴장감과 섬뜩함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강가 수풀에 걸리거나 강바닥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또 다른 검은 비닐봉투들이 잇따라 발견되었다. 모든 봉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끔찍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방호복을 입은 법의학자들이 봉투를 하나하나 여러 시신 일부를 기록하고 맞추어 나갔다. 작업이 끝났을 때 그들은 총 32개의 봉투가 발견되었으며 안에 시신 일부를 잠정적으로 조합한 결과 서로 다른 두 명의 피해자, 즉 남성 1명과 여성 1명의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두 사람 모두 극도로 잔인하게 토막 살해당한 상태였다. 사건은 이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학살 사건이 되었다. 범인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극도로 병적인 심리를 가진 냉혈한 도살자였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 두 피해자는 누구인가? 수사팀은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두 구의 시신 모두 온전치 않았고 범인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유기했다. 피해자 신원 확인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피해자들에게 이름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박진혁 팀장이 수사회의에서 말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그들의 관계를 추적하고 거기서부터 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졌다. 관내 및 인근 지역의 모든 실종자 신고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시였다. 형사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불행한 두 사람의 신원을 찾기 위한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 손에 쥐인 단서는 몇 개 되지 않았다. DNA 분석은 진행 중이었고 여성 피해자의 피부에 있던 나비 문신을 찍은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실종자 서류 검토는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남녀 한 쌍이 의문스럽게 사라졌다고 신고한 가족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졌다. 범인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계산한 듯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실종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낙동강 검은 봉지 살인 사건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주제가 되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그것은 잠 못 이루게 하는 악몽이자 경찰의 명예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들은 이토록 잔혹한 범죄가 미궁 속으로 빠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일주일 그리고 2주일이 흘렀지만 사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박진혁 팀장이 이끄는 수사팀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여성 피해자의 나비 문신 정보와 사진을 인근 모든 경찰서에 보내고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자를 찾는 공고를 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 대한 응답은 침묵뿐이었다. 아무도 신원을 확인하러 오지 않았고 두 불행한 사람의 실종을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사팀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화이트보드에는 토막난 시신 일부를 찍은 사진들과 유일한 단서인 문신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그것들은 베테랑 형사들의 재능과 경험에 도전하는 침묵의 증거였다. 범인이 너무 치밀했어. 한 형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사회적 관계가 적고 사라져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 사람들을 골랐어. 우린 지금 거대한 벽에 부딪힌 거야. 수사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되던 그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생겼다. 그것은 고도의 수사 기법이 아닌 한 가족의 고통과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사건 발견 후 3주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나이든 여성과 한 젊은 여성이 초췌하고 걱정 가득한 얼굴로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왔다. 그들은 아들이자 오빠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러 온 것이었다. 신고자는 35세 건설 노동자인 이민준 씨의 어머니 최순희 씨였다. 최 씨는 눈물로 아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거의 열흘이 다 되어간다고 말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가끔 며칠씩 현장 따라 나가기도 해요. 최 씨가 진술했다. 하지만 어딜 가든 꼭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열흘이 다 되도록 연락도 없고 전화기도 꺼져 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현장 소장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엄마의 직감으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어요. 최 씨의 진술은 교착 상태에 빠진 사건과 즉시 연결되었다. 성인 남성이 피해자의 추정 사망 시점과 일치하는 기간에 실종된 것이다. 수사관들은 즉시 최 씨에게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 사진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다. 마지막이자 가장 정확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수사관들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보관 중인 남성 시신 일부와 대조하기 위해 최 씨의 DNA 샘플을 채취할 것을 제안했다. 끔찍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아들을 찾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동의했다. DNA 샘플은 긴급 감정을 위해 국과수로 보내졌고 이틀 후 결과가 돌아왔다. 남성 시신의 DNA 프로필이 최 씨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모자 관계임이 확인되었다. 마침내 남성 피해자는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몇 주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사건에 마침내 첫 번째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자 수사팀은 즉시 모든 역량을 그의 삶과 인간관계를 파헤치는 데 집중했다. 여성 피해자의 신원과 잔혹한 범인의 윤곽을 찾아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민준의 삶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남자로 몇 년 전 이혼하고 노모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원한을 살 만한 일도 없었고 채무 관계도 깨끗했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석팀이 그의 낡은 휴대전화를 분석했을 때 한 가지 비밀이 드러났다. 연락처와 통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목록에는 그가 나비야 서연이라는 아주 다정한 이름으로 저장한 한 여성의 번호가 있었다. 그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애정이 듬뿍 담긴 대화를 나눴다. 나비야 서연, 나비 문신.
이 우연의 일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여성 피해자는 거의 확실하게 서연이라는 이 여성이었다. 전화번호를 추적한 결과 수사관들은 번호의 주인을 금방 찾아냈다. 그녀는 같은 지역에 사는 32세의 강서연 씨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강 씨가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장거리 화물차 기사인 조민호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다. 두 피해자 이민준과 강서연은 단순한 내연 관계가 아니라 이웃 사이이기도 했다. 사건의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졌다. 이것은 치정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었다. 남편 조민호가 아내의 불륜 관계를 발견한 후 아내와 내연남을 모두 살해하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모든 관심은 이제 조민호에게 쏠렸다. 하지만 형사들이 그의 집을 찾아갔을 때 이웃들은 그가 며칠 전 남쪽 지방으로 화물을 운송하러 떠났으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조민호가 일하는 운송회사와 연락했다. 회사는 조민호가 두 피해자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로 그날 아침에 운행을 시작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디테일은 조민호에 대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가 밤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미리 예정된 출장이라는 명분 아래 서둘러 지역을 떠났을 가능성이 컸다. 지휘본부의 화이트보드에는 세 사람의 사진이 붙고 비극적인 삼각관계의 복잡한 화살표들로 연결되었다. 피해자 이민준, 피해자 강서연, 그리고 주요 용의자 조민호, 피해자도 있고 용의자도 있고 동기도 확보했다. 박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이제 조민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체포와 심리전을 위한 계획을 가장 치밀하게 준비해야 해. 그는 교활한 놈이라 쉽게 자백하지 않을 거다. 수사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들은 곧 흉악범과의 대면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극도의 긴장감이 흐르는 두뇌 싸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조민호의 대형 화물차가 남쪽 지방에서의 운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법에 보이지 않는 그물이 쳐져 있으며 자신이 수사팀이 기다리던 가장 큰 물고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트럭이 안동시에 진입하자마자 교통경찰과 형사들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 행정검문을 이유로 차를 멈춰 세웠다. 조민호는 즉시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임의동행되었다. 조사실에서 그는 아내 강서연과 이웃 이민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반응은 수사관들에 의해 매우 면밀하게 관찰되었다. 그는 놀라고 경악하는 듯 하더니 이내 분노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누가? 어떤 개자식이 그런 짓을 한 겁니까? 그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였다. 진정된 후 조민호는 슬픔에 잠긴 배신당한 남편의 역할을 연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계산하여 만들어낸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이 섞인 매우 정교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이웃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을 해왔다고 인정했다. 그는 운명의 그날 밤, 즉 출장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예정보다 일찍 몰래 집에 돌아왔고 아내와 이민준이 침실에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민호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진술했다. 자기 집에서 자기 침대에서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목격한 남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그보다 더한 치욕은 없습니다. 저와 그놈은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조민호의 말에 따르면 심한 몸싸움 끝에 너무나 부끄럽고 화가 난 아내 강서연이 내연남과 함께 그날 밤으로 짐을 챙겨 떠나버렸다고 했다. 그녀는 당신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너무나 절망스럽고 또 이미 예정된 일정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둔 채 출장길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조민호의 이야기는 매우 그럴듯했다. 왜 두 피해자가 동시에 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도 뒷받침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가 범죄를 부인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 즉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 그는 실제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떠났다는 것이다. 어쩌면 함께 도망친 내연관계 두 사람이 돈이나 감정 문제로 다투다 한쪽이 다른 쪽을 살해했거나 혹은 제3자에게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노련한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에서 약점을 발견했다. 아무리 아내에게 배신당해 고통스러운 남편이라도 거의 한 달 동안 아내를 찾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거나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태연하게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조민호가 집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수사팀은 그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가장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날 오후 정예 과학수사팀이 조민호의 집에 도착했다. 겉으로 보기에 집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범인은 거의 한 달 동안 모든 흔적을 지우고 청소할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범죄는 아무리 철저히 은폐하려 해도 특히 과학수사의 눈앞에서는 완전히 지워질 수 없었다. 감식팀은 가장 민감한 두 구역인 침실과 화장실에 집중했다. 일반적인 조명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커튼을 치고 불을 끈 뒤 루미놀 용액을 표면에 분사하자 어둠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침대 머리맡 뒤쪽 벽 전체가 갑자기 기이한 푸른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빛은 선명한 줄기와 점 형태로 나타났다. 다량의 혈액이 벽에 튀었다가 닦인 흔적이었다. 깨끗한 타일이 깔린 바닥에도 타일 사이에 줄눈에서 푸른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한때 그곳에 고여있던 핏자국의 형태를 그려냈다. 이 혈액의 양은 단순한 몸싸움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빛을 발한 곳은 바로 화장실 내부였다. 바닥 전체, 특히 배수구 주변은 짙은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범인이 가장 잔인한 단계, 즉 피를 씻어내고 아마도 시신을 훼손했던 장소임을 시사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배수구에 유자간을 분해했고 그 안에 찌꺼기 속에서 아주 작은 유기물 조각들을 발견했다. 특히 옅은 노란색을 띤 지방 조직 몇 점을 찾아냈다. 인체의 일부가 이곳에서 처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였다. 루미놀 테스트 결과를 기록한 사진과 영상, 그리고 수집된 샘플들은 조민호가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도망쳤다고 한 거짓말을 완전히 분쇄하는 강철 같은 증거가 되었다. 피비린내 나는 대학살이 바로 이 집 안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해가 저물 무렵 박진혁 팀장이 취조실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침묵하며 책상 위에 조민호의 바로 눈앞에 대형으로 인화된 여러 장의 컬러 사진을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의 집에서 진행된 현장 감식 결과를 담은 사진들이었다. 과학의 빛 아래 그 모습을 드러낸 보이지 않던 혈흔들, 그 섬뜩한 푸른빛의 흔적들, 그리고 배수구에서 건져올린 지방 조직 조각들의 사진이었다. 조민호 씨. 박 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게 당신의 부부싸움 후에 남은 것들입니다. 당신 아내와 이민준 씨가 이렇게 많은 피와 살점을 당신 집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조민호는 사진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애써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집 안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담은 사진들 앞에서 조민호는 더 이상의 부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거짓말과 가련한 남편 연기로 공들여 쌓아 올린 방어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학살자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텅 빈 눈으로 수사관들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배신에서 시작되어 통제 불가능한 분노로 끝난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성실했던 한 남자를 악마로 변하게 만든 광란의 서사였다. 조민호는 자신의 삶이 오직 일과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다고 회상했다. 그는 장거리 화물차 기사였고 일은 고되고 힘들었으며 몇 주, 심지어 몇 달씩 집을 떠나 있어야 했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풍족한 삶을 안겨주고 싶다는 단 하나의 소망으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했다. 그는 아내 강서연과 어린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잦은 부재는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이 없는 동안 이웃 남자 이민준과 비정상적으로 가깝게 지낸다는 이웃들의 수군거림, 뜬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기에 모든 소문을 무시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웠다. 그날의 출장길에 그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해줄 요량으로 예고 없이 하루 일찍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조민호는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수갑을 찬 두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굳게 쥐어져 있었다.
자정 가까이 되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아내와 아들을 안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침실을 지나갈 때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그 끔찍했던 순간을 다시 겪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와 그 이웃놈이 제 침대 위에서 옷 한 조각 걸치지 않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고통, 분노, 배신감과 치욕감이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변했다. 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차에 있던 타이어를 고칠 때 쓰던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침실로 돌진했다. 남편이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본 내연남 이민주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광기에 휩싸인 조민호는 자신의 가정 행복을 파괴한 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아내 강서연은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조민호에게 그녀 역시 모든 죄악의 근원인 배신자일 뿐이었다. 그의 분노는 아내에게도 쏟아졌다. 그는 한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의 목숨마저 망치로 끊어버렸다. 범행 후 광기가 가라앉아 그는 두 구의 시신과 핏물 웅덩이 사이에 주저앉았다. 공포와 혼란이 밀려왔다. 자수를 생각했다. 하지만 옆방에서 곤히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아이는 너무 어려. 그는 흐느꼈다. 내가 감옥에 가면 누가 저 아이를 키우나 고아가 될 거야. 바로 그 생각이 격분하여 살인을 저지른 그를 계산적인 냉혈한 악마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 구의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갔다. 아들을 처가에 맡긴 뒤 그는 그날 밤과 다음 날 온종일 끔찍한 작업을 실행했다. 부엌에 있던 칼들을 이용해 두 구의 시신을 잘게 토막냈다. 그리고 수십 개의 검은색 대형 비닐봉투를 사왔다. 그는 시신 조각들을 봉투에 나눠 담고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자 그는 오토바이를 이용해 한 봉투씩 인적이 드문 강가로 날라 강물에 던졌다. 그는 강물이 자신의 죄악을 영원히 씻어주고 묻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조민호의 자백으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후 열린 재판에서 반박 불가능한 과학적 증거와 범인의 자백을 토대로 조민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불화와 피해자의 배신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두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박탈하고 시신을 토막, 내유기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 조민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불륜이라는 행위가 가진 끔찍한 파괴력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 평범한 한 인간을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악마로 만들 수 있다. 치욕감에서 비롯된 질투와 분노는 모든 이성과 인간성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불길과 같다. 이 사건은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 용서나 문명적인 해결책 대신 폭력을 선택했을 때의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고통스러운 교훈이다.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죽은 두 사람과 죄값을 치러야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 죄 없는 한 아이의 불행한 미래에 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으로 시작된 비극 때문에 단 하룻밤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말았다.